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관리 기능장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풀이 1회차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문제 보기 전에 간략하게 제가 알려드릴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산 문제들이 꽤 나오는 편이죠. 그래서 계산 문제들을 쭉 계산하고 계산 과정을 쓰게 되고요. 그 후에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해서 답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자, 이때 계산기를 좀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공학용 계산기죠. 이 공학용 계산기 사용해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 또는 익숙하지 않다,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초 부분입니다. 제가 공학용 계산기 사용 방법이라고 해서 일전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둔 게 있어요. 그 영상 보시면 우리가 이 필답형 문제를 풀면 있어 꼭 필요한 부분들,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해 뒀으니까 그 영상 한 번 정도는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 설명란에다가 링크로 남겨드릴 테니까 혹시나 잘 모르신다 하시면은 계산기 사용 방법 꼭 한번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1번 보도록 합시다. 배관공사에서 입체도를 그리는 이유를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입체도란 거는 제가 그림을 좀 그려뒀는데 맨 우측에 보이는 게 입체도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떠한 물건, 물체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거를 입체도라고 합니다. 그럼 배관도에서는 배관을 입체적으로 그려놓은 게 되겠죠. 그리고 그 외에 뭐 평면도, 인면도, 정면도 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 정도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물체가 있어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을 때 이게 물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건물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물체가 있을 때 화면에서 이렇게 정면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화면에서 정면으로 봤을 때 요 면 있죠.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요 면이 정면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걸 보고 그리면은 정면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면도. 그럼 이 정면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화면 기준합니다. 보시는 화면 기준에서 요 우측에 있는 게 뭐예요? 요 면이 바로 우측면이 되죠. 우측면을 그리면 요게 우측면도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면에 서서 바라보고 이제 우측을 그리면 우측면도. 그럼 요 기준에서 다시 좌측을 그리게 되면 좌측면도. 요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윗면을 그리게 되면 요게 이제 평면도가 돼요. 평면도. 자, 평면도 여기 있죠. 그리고 이제 밑에서 그리게 되면 바닥이죠. 바닥을 그리게 되면 요런 거를 저면이라 하는데 저면도 이렇게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면에 봤을 때 또 반대편 요 뒷면 있겠죠. 이렇게 보는 거. 요 뒷면입니다. 뒷면. 요 뒷면은 뭐냐 하면은 배면도라 그래요. 배면도. 그래서 요 정면 기준 요 뒤쪽입니다. 그래서 배면도라고 부른다. 요 정도는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입체도를 기준했을 때 요 평면도는 뭐냐? 이 작품을 사람이 여기 서 있다라고 치고 요렇게 봤을 때 이 위에서 바라본 걸 그린 게 평면도다. 요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면도 그림이 요런 식으로 생긴 거고요. 그럼 쌤, 인면도는 뭡니까? 인면도는 보통 보면 정면 아니면은 측면에서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조금씩 바뀔 수 있는데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사람이 서 있다 치면은 여기 정면에서 봤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관이 어떻게 돼? 제가 화살표로 표시하면 좀 쉬울 거예요. 요렇게 와서 내려가서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가지고 다시 내려왔다가 요 정면 쪽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때 위에서 봤기 때문에 위에서 보면 어떻게 돼? 요 엘보가 보일 거예요. 요 엘보가 어디 있냐?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제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기 때문에 엘보의 뒷면이 보여요. 그래서 엘보의 뒷면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 뒷둥이에요. 뒷둥. 뒷둥을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 자, 그리고 내려오는데 내려온 배관은 사실상 여기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엘보 뒤뚱이기 때문에 저렇게 내려가는구나. 요렇게 투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옆으로 가요. 그게 요렇게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갔다 다시 내려가는데 요것도 위에서 쳐다보면 엘보의 뒤뚱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엘보 뒤뚱이 보이죠. 그래서 뒤뚱이 보이면 뭐다? 저 안쪽으로 간다. 그래서 요런 걸 이제 가는 엘보 요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간다. 그래서 요 밑으로 간다. 요렇게 투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렇게 빠져나오는 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쌤, 만약에 구멍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가는 엘보는 오케이, 뒷둥으로 이렇게 보면 되는데 만약에 내 쪽으로 오는 건 어떻게 되냐? 오는 거는 예를 들어 이렇게 와서 제 바깥쪽 이쪽으로 온다 치면 어떻게 그리냐? 이렇게 해서
색칠을 해줍니다. 엘보 표시하고. 그래서 이게 오는 엘보, 요게 뒷둥그리면은 가는 엘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와서 가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평면도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면도는 정면에서 이렇게 쳐다본 거니까 요 정면을 그린 겁니다. 그럼 요 엘보가 이렇게 보이겠죠. 그게 여기 있는 거고요. 자, 여기서 봤기 때문에 엘보의 뒷둥이죠. 가는 엘보로 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는 게 바로 요 배관이 될 거고요. 엘보 꺾어 갔죠? 이렇게 가는 거고, 다시 내려갑니다.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요 엘보 꺾이는 부분이 다 보이죠? 그래서 가는 엘보로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엘보 표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갔고요. 이렇게 내려갔고, 그 다음 요게 이제 엄밀히 따지면 요 배관 구멍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배관 구멍이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표시하면 요렇게 색칠해 주는 거예요. 근데 해설에서는 그냥 잘라놨다는 의미에서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 뿐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면에서 보고 그린 그림이 요 인면도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문제에서는 이러한 배관 공사에서 입체도 요런 거를 그리는 세 가지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정답 1, 2, 3, 4번이 있는데, 자, 1번부터 배관을 가공하기 위해 관 가공도를 그릴 때 사용한다. 그 가공도 뭐예요? 일종의 도면입니다.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려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개통도를 보다 구체적으로 지시할 경우, 그 예를 들어 뭐 이게 앞면이냐 뒷면이냐 아니면 아래냐 위냐 좌우측이냐 이런 거를 지시하는 경우에 이렇게 그려준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손실수도 또는 유량 등을 계산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그려두고 치수선도 표시하겠죠. 그래서 배관의 길이라던가 부속품의 수 또는 굽힘부 등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손실수도, 마찰저항 이런 거를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보시면 배관 및 관 이음새의 수량을 산출할 경우, 그래서 이거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엘보 개수도 세알릴 수 있고요. 그 T가 있으면 T 개수 또는 밸브가 있으면 밸브 개수 이런 것들도 다 세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관 및 배관 이음새의 수량을 산출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답은 4가지 적어드렸는데 문제에서는 3가지를 쓰시오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거 3개 골라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보통 이 필답 해설할 때는 3개 쓰셔야 하면 4개, 5개 정도 제가 이 답을 써둡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3개 물어본다거나 2개 물어보는 게 아니고 문제에 따라서는 4개, 5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제가 여러 가지를 더 써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걸 다 알고 가셔서 만약에 2가지 물어보면 2가지만 쓰시면 되고 3가지 물어보면 3가지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증기 트랩은 무엇인지 명칭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 나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증기 트랩이 뭔지 명칭을 써라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우선은 증기 트랩이 뭔지 정도는 아셔야 됩니다. 자, 증기 트랩이죠. 이거 사실상 제 이론 강의 들으셨다면 당연히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복습한다 생각을 하시고 제가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증기 트랩 같은 경우에는 증기 난방, 즉 증기 보일러에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실내 방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디에이터. 자, 그래서 여기서 증기 배관을 연결하고 이렇게 열견시켜서 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실내에 딱 설치가 되니까, 자, 보세요. 증기 보일러니까 들어가는 거 당연히 증기가 들어갈 거예요. 그럼 증기의 열량이 이렇게 열견하니까 실내 겨울철이죠. 겨울철이니까 차가운 거랑 열견하니까 이 증기의 열이 방열되면서 실내를 난방시키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방열기를 통과해 나온 이 증기는 어떤 상태가 돼요? 여기서 열을 잃었기 때문에 나올 때는 증기가 식으면 뭐가 돼요? 물이 되죠. 그런 걸 우리는 응축수라 합니다. 응축수, 응축되어서 나오니까 증기가 물이 되는 걸 응축이라 하죠. 그리고 물이 증기가 되는 거 뭐라 그래? 증발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응축수 상태로 나오게 되는데, 아무리 설계 조건이 좋고 설계 조건이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자, 보세요. 원래는 증기가 들어갔을 때 100% 응축이 되어 나오면은 연료율이 100%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실내부의 환경은 시시각각 변해요. 몇 초 단위로 몇 분 단위로 계속 온도가 변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100% 응축수 상태로 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증기가 섞여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얘들 2개가 섞여서 배관을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기 압력에 의해서 배관을 물방울이 딱딱 때리는 뭐예요? 워터 해머링, 수격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트랩이라는 걸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응축수랑 증기가 같이 들어가는데
응축수는 당연히 물방울이니까 하부에 고이겠죠. 액으로서. 그 기체, 증기는 상부에 고일 겁니다. 그럼 이걸 트랩이 딱 막고 있는 거예요. 분출시키지 않고 딱 막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얘는 노출되어 있거든요. 요 통이 노출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열되지 않고. 그러면 이 증기의 열이 밖으로 빠지겠죠. 그럼 증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식어요. 그러면 응축수의 양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응축수 양이 일정 양 이상이 되면 이쪽 편에 있는 밸브를 탁 열어가지고 응축수를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럼 들어갈 때는 응축수 증기였지만 나올 때는 뭐예요? 응축수 상태로만 배출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 증기 트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기 트랩은 증기 난방에만 써요. 왜? 온수 난방엔 증기가 발생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증기 트랩은 증기 난방에만 쓰는 거는 알아두셔야 되고, 요거를 증기 트랩이라고도 하고 뭐 응축수 트랩이라고도 하고 그냥 트랩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문제 나올 때마다 막 명칭을 이 문제 내는 사람이 다르다 보니까 바꿔낼 수도 있는데 대부분 트랩이라 하면 요 녀석을 얘기한다. 요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트랩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제일 위에 있는 게 부력을 이용한 기계식 트랩이래요. 그러면 우선은 힌트가 하나 나왔네. 기계식 트랩 하면 두 개밖에 없죠. 플로트거나 플로트 트랩 아니면은 뭐예요? 버킷 트랩.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기계식 트랩 두 개밖에 없으니까 요건 외우셔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선은 플로트 트랩은 뭐냐면은 우리 화장실 뭐 변기 뒤에 보시면 뚜껑 탁 열어보면 요런 거 있어요. 이쪽에 밸브 있고 뭐 생긴 형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안쪽에 플로트가 들었어요. 플라스틱 공처럼 생겼는데 어쨌든 요게 이제 응축수가 요렇게 있으면 플로트가 부력에 의해서 요렇게 내려가서 잠긴 형태예요. 그럼 만약에 응축수량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수위가 올라오면서 플로트가 이렇게 떠오릅니다. 떠오르면서 밸브를 탁 열면서 이렇게 응축수가 지나가는 형태예요. 그래서 플로트가 이 응축수의 부력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열고 닫고 하는 그러한 트랩이 플로트 트랩인 거고요. 그 다음에 버킷이 있어요. 버킷 트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안쪽에 버킷이 이렇게 설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증기랑 응축수가 이쪽에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증기 응축수가 이쪽에서 들어와가지고 나가는 배관은 이렇게 설치가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밸브 변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올라가면서 닫히고 내려오면서 열리는 형태입니다. 그럼 최초에 요거 배관을 조금 길게 뺄게요.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최초에 이제 증기가 들어가는데 증기랑 응축수랑 섞여 들어가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증기는 상부에 있을 거고 응축수는 하부에 이렇게 고일 거예요. 그러면 이 증기가 많이 모이게 되면 증기 압력이 있죠. 그래서 증기 압력이 있다 보니까 이걸 위로 밀어 올려요. 그래서 위로 밀어 올리게 되면 버킷이 떠오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킷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이게 탁 수평으로 닫혀버리겠죠. 그래서 딱 막아놨다가 응축수도 이렇게 조금 차 있을 겁니다. 근데 증기가 존재하다 보니까 계속 밀고 있는 거예요, 위로. 그럼 닫혀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증기의 열이 방열되면서 뭘로 바뀌어요? 응축수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응축수의 양이 많다 하면은 서서히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버킷이란 게 뭐예요? 우리 시장에 가보면 할머니들 아니면은 어머니들 생선 자판 놓고 막 이 버킷 안에, 그래서 흔히 거기서는 바게스 이러죠. 바게스라 그러는데 그 버킷 안에다가 생선이나 뭐 여러 가지 채소 같은 거 넣어서 팔잖아요. 그 버킷입니다. 통이에요, 통. 그래서 이걸 뒤집어 놨다 보니까 안쪽에 응축수가 많이 차게 되면 우리 물속에 컵 같은 거 뒤집어 놓으면 똑같잖아요. 처음엔 공기 차서 잘 안 들어가는데 점점 많이 밀어 넣다 보면은 공기 다 빠지면 어떻게 돼? 쑥 가라앉아요. 그게 똑같아. 이게 응축수가 가득 차게 되면 버킷이 가라앉습니다. 왜? 안쪽에 증기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가라앉아 버리면 어떻게 돼요? 버킷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밸브를 열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응축수가 쭉 빠져나가 버려요. 자, 요게 버킷 트랩이에요. 그래서 요게 플로트고요. 요게 버킷 트랩입니다. 확실히 차이 나죠? 플로트를 썼냐, 버킷을 썼냐, 요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자, 두 번째 거 봅시다. 응축수를 증기압에 의하여 밀어 올릴 수 있다. 이거 버킷인데? 맞죠? 증기가 들어오면 증기 압력에 의해서 이걸 위로 밀어 올리니까. 그래서 이거 버킷이구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머지도 확인해야 되죠. 자, 고압과 중압의 증기관에 적합하다 돼 있는데 이건 좀 애매합니다. 둘 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밑에 보시면 형식은 상향식과 하향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는 확실해요. 버킷이에요.
자, 힌트가 세 가지가 나왔네. 하나, 둘, 세 가지 나왔으니까 이거 버킷이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요런 애매한 거는 그냥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버킷인데 애매한 거는 그냥 거르자고요. 우리는 확실한 것만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킷 트랩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눠요. 자, 그래서 쌤, 그러면 버킷이 상향식과 하향식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자, 어떻게 하냐? 우선은 제가 여기 그려드린 그림 있죠. 요 녀석은 뭐냐면은 하향식이에요. 하향식. 어떻게 구분합니까? 버킷이 아래쪽으로 보고 있으면 하향식입니다. 이 뒤집어져 있죠. 뒤집어져 있으면 하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쌤, 상향식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위쪽으로 보고 있겠죠. 그래서 복잡한 구조는 뺍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그래서 버킷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서 밸브변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다가 배관을 그리면 되겠네. 이렇게 배관을 그리게 되면, 자,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요 위쪽 배관으로 응축수가 빠져나가는 형태예요. 자, 이때 뭐 가운데쯤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쪽이 응축수랑 증기랑 섞여 들어오는 부분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처음에 이제 증기양이 많으니까 증기가 가득 찼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기가 이렇게 위쪽으로 들어올려요. 증기 압력에 의해서. 그럼 버킷이 이렇게 위쪽으로 꽉 닫혀 있겠죠. 그래서 밸브변을 막아서 탁 닫아둡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증기의 열이 빠지고 응축수로 바뀌게 되면은 얘가 서서히 내려옵니다. 서서히 내려오면서 요런 데 틈이 생기겠죠. 그럼 응축수가 쭉 흘러 들어가요. 쭉 흘러 들어가서 응축수가 가득 차면서 밸브변이 어떻게 돼? 버킷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밸브변이 열려주겠죠. 그래서 열려서 공간이 확보되면 응축수가 이렇게 빠져나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버킷이 어때요? 위를 보고 있죠. 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상향식이다. 상향식 버킷 트랩. 이 녀석은 뭐예요? 하향식 버킷 트랩.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킷이 뒤집어져 있냐? 위쪽으로 보고 있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버킷 트랩이 형식은 상향식과 하향식으로 나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실한 힌트 하나, 둘, 세 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버킷 트랩이 답이 되겠죠. 자, 그러므로 이번 문제 답은 버킷 트랩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보일러의 연소 효율 이타-C, 전열 효율을 이타-F라고 할 때 보일러 효율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그냥 쭉 적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죠. 요런 공식은. 그래서 열 효율은 연소 효율 곱하기 전열 효율. 요렇게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 효율을 이타, 보일러의 효율 이타라고 하고 연소 효율을 이타 C 곱하기 전열 효율을 이타 F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일러 효율 구하는 공식이 또 있죠. 이타는 이별 분의 출혈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별이라는 걸 뭐 다른 말로는 넣어주는 거기 때문에 공급열이라고도 하고요. 공급열. 그 다음 출혈은 뭐예요? 증기에서 발생된 열량이죠. 그래서 증기에서 발생된 열량은 실내 방열기로 보내서 우리가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유효한 출혈입니다. 그래서 유효열 또는 유효 출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곱하기 100 하면은 이거를 퍼센트로 구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 효율 구하는 방식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알아두세요. 연소 효율 곱하기 전열 효율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별분의 출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별 같은 경우는 주로 보면 연료에 관련된 사항들이 나올 거고요. 보일러 안에 넣어주니까 우리가 연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출혈 같은 경우는 증기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별과 출혈이 많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자면 그런 것들이 주된 항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후에 이별과 출혈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면 또 그때 이별과 출혈을 나눠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요 공식 하나 정도는 외워두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열 효율은 연소 효율 곱하기 전열 효율이다. 자, 3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 보일러 연도로 배기되는 연소가스량이 300kg/h이고 배기가스의 온도가 260도씨, 가스의 평균 비열이 0.35kcal/kg 도시이고 외기 온도가 12도씨라면 배기가스에 의한 손실 열량은 몇 kcal/h인지 계산하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계산 공식 보실 때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조건을 정리하고 보시는 게 편합니다. 자, 그래서 연소가스량이라고 했기 때문에 양이면은 G가 되겠네요. 그래서 G는 300kg/h
hour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G라는 건 양입니다. 연소가스량이 될 수도 있고 증기량, 급수량, 뭐 또는 이제 냉동장치 같으면 냉매량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양은 G로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온도 두 개 줬네요. 그러면 온도차 델타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델타 T가 높은 거 빼기 낮은 겁니다. 260 빼기 12도씨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가스의 비열 줬어요. 비열은 C라고 두고 0.35 요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GC 델타 T 나왔으니까 공식 나왔네. 그래서 조건을 정리하다 보시면은 공식까지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Q는 공식은 나왔죠. GC 델타 T, GC 델타 T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대로 넣을게요. G가 300이고요. 곱하기 C가 0.35고요. 곱하기 델타 T가 260 빼기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단위까지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요 300이 kg per hour가 되고요. 0.35가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의 도시가 됩니다. 요 녀석은 온도차니까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얘들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킬로그램 사라지고 도시 사라집니다. 그럼 남는 거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고 해서 열량의 단위 킬로칼로리 퍼 아워. 오케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답이 26040이 나옵니다. 26040 킬로칼로리 퍼 아워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요즘에는 SI 단위로 많이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뭐만 바뀌는 거냐? 요 킬로칼로리가 킬로줄로 바뀌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킬로줄 퍼 킬로그램의 도시 이렇게 바뀌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요 킬로칼로리가 뭐로 바뀌는 거야? 킬로줄로 바뀌었다 하면은 딴 거 다 지워지고 킬로줄 퍼 아워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 단위가 킬로줄 퍼 아워 이렇게 바뀌어 나올 겁니다. 어차피 조건에 단위를 달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단위를 보면서 이게 양을 뜻하냐 비열을 뜻하냐 또는 온도를 뜻하냐 이런 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SI 바뀐다 해서 너무 당황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풀다 보면은 이게 지금 1회차부터 제가 30회차까지 풀잖아요. 점점 넘어갈수록 SI 단위로 푸는 문제까지 포함이 돼 있으니까 같이 풀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것도 어렵다, 나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제가 SI 단위 계산 문제 영상을 따로 찍어 놓은 게 있죠. 그게 공조냉동의 파트에 나오는 문제들을 찍어 놓은 건데 공통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위 변환하는 거에 있어서는 그 강의가 정말 좋으니까 한 번 정도는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영상 설명란에 이 SI 단위 변환 그 계산 문제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한 번 정도 보시고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어렵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계산 과정과 답을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산 과정에는 요거를 써 주시는 겁니다. 물론 답까지 써 주셔야 돼요. 26040 킬로칼로리 퍼 아워라는 요 답까지 같이 계산 과정에 써 줍니다. 그리고 답란에는 어떻게 해요? 답란에는 요거를 써주는 거죠. 단위까지 확실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 파이프렌치의 규격에는 200mm, 300mm, 350, 450, 600, 1200mm 등이 있다. 이 호칭 규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렌치의 규격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프렌치의 규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정답에 보시면 나오죠. 파이프렌치의 조를 최대로 벌리거나 최대 큰 관을 물린 상태에서의 전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조라는 게 파이프렌치의 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걸 쭉 풀면 파이프렌치 입이 이렇게 벌어지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라고 하고요. 이 조를 최대로 벌린 상태 또는 이 최대로 벌린 상태에서 물릴 수 있는 관이 있겠죠. 그래서 최대로 큰 관을 물린 상태에서의 그 전장을 미리로 표시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 미리는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보통 보면 이 판매되는 파이프렌치들 보면 인치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좀 재미삼아 요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요거는 이제 미리 단위고요. 요거는 인치 단위입니다. 자, 요렇게 뒀을 때 여기 나오는 것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요게 200, 300, 350, 그리고 450, 600, 1200. 이 외에도 사이즈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나온 것만 정리를 해드리면 200부터 해가지고 요게 8인치, 12인치, 14인치, 18인치, 24인치, 48인치 요렇게 보시면 돼요.
쌤 이거 외워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냥 재미삼아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미리가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1인치가 얼마입니까? 25.4mm 정도 되죠. 그래서 여기에다 곱하기 25.4 하면은 요게 미리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8 곱하기 25.4 하면 한 대략 200mm. 당연히 치수는 다를 겁니다.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얘들이 다 곱해보니까 미리로 요렇게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근데 판매하는 거 보면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대부분 인치수로 나오니까 헷갈려들 하시는데 그런 거구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리수가 뭐라고요? 파이프 렌치 조를 최대한 벌렸을 때 한 그 정도 미리수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 보일러 설치 검사 기준상 안전밸브 및 압력 방출 장치의 크기는 호칭지름 25A 이상으로 하여야 하지만 호칭지름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보일러도 있다. 20A 이상으로 할 수 있는 보일러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기준상 안전밸브나 압력 방출 장치 뭐예요? 위급 시에 이제 압력을 빼주는 장치잖아요. 그래서 얘들은 기본적으로 25A 이상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 또는 이러한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20A 이하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야? 직경을 줄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요거는 소형 보일러를 얘기하겠구나. 요렇게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맨 밑에 보시면은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또는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 당연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살펴볼게요. 어떤 거를 소용량 보일러로 기준하느냐 요걸 딱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최고 사용 압력이 0.1MPa 이하의 보일러. 0.1MPa도 안 되면은 소용량 보일러로 부는구나.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최고 사용 압력 0.5MPa 이하의 보일러로, 자, 0.1보다는 높아요. 근데 어떤 기준이 있냐? 동체의 안찌름이 500mm 이하이며 동체 길이가 1000mm 이하인 것. 그래서 동체가 이렇게 있다 치면은 동체 요 직경이요 500mm 이하이고 또 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동체의 길이가 1000mm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요것도 소용량으로 보자 라는 겁니다. 압력 기준 중에요. 0.5MPa 이하이면서 안찌름이 500mm 이하 그리고 길이가 1000mm 이하인 보일러.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고 사용 압력 0.5MPa 이하. 자, 두 번째 항목과 똑같습니다. 0.5MPa 이하의 보일러로서 이번엔 뭐예요? 전열 면적이 2제곱미터 이하인 것. 전열 면적이 2제곱미터보다 낮으면은 요것도 소용량으로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최대 증발량 5톤/아워 이하의 관류 보일러입니다. 즉 관류 보일러는 증발량이 5톤/아워보다 낮으면은 소용량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소용량 강철제 보일러 또는 소용량 주철제 보일러를 얘기하는구나. 자, 그래서 세 가지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운 것 중에 좀 외우기 쉬운 것들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이 5가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써라라고 하면 그냥 외운 것만 쓰면 되는데 요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요걸 탁 지워놓고 갈로 그리고 또 뭐 지울까? 요거 탁 지워놓고 갈로 또 뭐 지우면 좋을까? 요거 탁 지워놓고 갈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500 들어가야 되는구나. 500mm. 그럼 여기에 2제곱미터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럼 최대 증발량 관류 보일러는 5톤/아워 이하 소용량으로 본다 했지. 자, 이렇게 해서 채워 넣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론 시간 때부터 엄청나게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꼭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6번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보일러 연소에서 이론 공기량과 과잉 공기량을 알 때 공기비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식을 쓰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답부터 알려드리면 공기비는 이론 공기량 분해 이론 공기량 더하기 과잉 공기량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순히 그냥 외우셔도 되는데 요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어 나오는지 한번 정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왜냐? 공기비에 관련된 공식들은 이렇게 저렇게 막 꼬아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저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구나 라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공기비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우선은 제가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실제 공기량이라는 게 있어요. 이 실제 공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론
공기량에다가 더하기 과잉 공기량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적어서는 이해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공기량이라는 거는 어디에 필요하냐? 연소시에 필요합니다. 그 불을 뗄 때, 불을 떼서 우리가 물을 끓여가지고 전기를 발생시켜야 되잖아요. 자, 이때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연소용 공기가 필요한 거죠. 이때 측정하는 공기량이에요. 자, 그러면 이론 공기량이 어디에 맞추느냐? 이론 공기량을 어떻게 맞추느냐? 당연히 기준은 완전 연소입니다. 불완전 연소하면 어떻게 돼요? 불완전 연소분, 미연소분 또는 뭐 이제 그 검댕이들이 발생하면서 열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공기량을 완전 연소에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딱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단순 비교합니다. 이론적으로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론 공기량이 10이 들어가면은 완전 연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연소를 시켜보니까 검댕이 나와 공기량 좀 더 넣어줘 해가지고 더 넣은 게 12가 들어가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과잉 공기량이 2가 더 필요하다 요 소리입니다. 즉 실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보다 더 많이 필요한 거고요. 얼마만큼 더 많이 필요하냐? 과잉 공기량만큼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완전 연소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제가 기호화 할게요. 기호화하면 실제 공기량을 A로 놓고요. 이론 공기량을 A0로 놓겠습니다. 자, 이거 외우실 때 어떻게 합니까? A는 에어죠. 공기입니다. 공기. 그리고 제로 붙이면 이건 뭐예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 붙인 거는 그냥 실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실 때. 그러려고 제로 붙인 건 아닌데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라고. 그리고 이론 산소량 어떻게? 오, 제로. 이렇게 하면 이론 산소량. 뭐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호 외우기 좋으라고 제가 한번 써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잉 공기량 그냥 임의의 B라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공기량은 이론 공기량 더하기 과잉 공기량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양으로 하지 말고요. 비율로서 한번 해보자. 비율로서 해보면 실제 공기량 A는 A0 곱하기 M 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때 요 M이라는 게 바로 공기비가 돼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위의 수식을 그대로 쓰면 이론 공기량이 10이 필요할 때 비율로서 과잉 공기비는 얼마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1.2배 더 들어간다 라는 뜻입니다. 비율로서. 자, 그래서 실제 공기는 12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과잉 공기비 또는 공기비라 부릅니다. 정확히 따지면 과잉된 공기의 비인 거예요. 그래서 공기비를 구하는 공식을 다시 쓰게 되면, 자, 여기에다 다시 써볼게요. A는 A0 곱하기 M이잖아요. 요게 공기비라 했으니까 M은 얘가 내려가니까 A0분의 A가 됩니다. 그럼 수식 그대로 갖고 와볼게요. 요게 12, 그 다음에 이론이 10이니까 나눠버리면 어떻게 돼? 1.2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론 공기량 분의 실제 공기량으로 구해내는 거구나. 자,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A0 분의 요 A가 실제 공기량이었잖아요. 실제 공기량 구하는 공식 여기 있죠. 그럼 요 A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예요. A0 더하기 B. 그래서 요 A 대신에 A0 더하기 B가 들어가게 되면 이건 뭡니까? 이론 공기량 분의 이론 공기량 더하기 과잉 공기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이론 공기량이랑 과잉 공기량만 한데 이때 공기비를 구하는 방식은 요 공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만약에 이론 공기량이랑 실제 공기량을 한대. 그러면은 어떤 공식? 요 공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유도해 드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가 바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쉬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는 이론 공기량과 과잉 공기량을 알 때 공기비를 구하는 공식을 적으시오. 그러니까 이론 공기량 분의 이론 공기량 더하기 과잉 공기량. 자,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문제. 어느 보일러에서 저희 발열량이 9,700kcal/kg인 중류를 연소시킨 결과 연소실에서 발생된 열량이 9,000kcal/kg이다. 증기 발생에 이용된 열량이 8,000kcal/kg일 때 연소 효율과 보일러 열 효율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교재에는 관련 공식이 68페이지에 나올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우선은 연소 효율부터 구합시다. 연소 효율입니다. 자, 연소 효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해설해 보시면 나오는데 교재에 보셔도 나와요. 요건 뭐냐면은 공급 열량 분의 연소열입니다. 연소열. 만약에 공급 열량 분의 위쪽에 유효열 또는 유효출열 요렇게 적게 되면은 연소 효율이 아니고요. 보일러 효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퍼센트로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연소 효율 구하게 되면 공급열은 뭡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를 해드렸는데 공급열은 대부분 연료와 관계 있습니다. 그 외에 연소실 내에 증기를 분사하면 논의 분입 증기를 하는데 그런 증기 열량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일러에 넣어주는 거. 그리고 또는 절탄기를 쓰게 되면 이 급수가 예열돼 들어오니까 그런 물이 가지고 있는 현열 또는 공기 예열기를 쓰면 예열되어 들어오는 공기도 어찌 보면은 공급열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안 주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계산 과정에서는 공급열은 대부분 연료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료를 넣어서 태워야 되니까 공급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공급열이 뭐가 됩니까? 보일러의 저희 발열량이 되겠죠. 그래서 보일러의 저희 발열량이 9,700인 중류를 연소시켰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류의 열량 9,700이 되는 겁니다. 분해 연소열은 옆에 나오죠. 연소실에서 발생된 열량, 이게 연소열이에요. 그래서 9,000. 둘 다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없어집니다. 효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단위가 없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죠. 단위가 없는 게 효율이고요. 퍼센트로 구해야 되니까 곱하기 100 하게 되면은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92.783이 나옵니다. 92.783인데 제가 앞에서 수험자 유의사항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이 생기면 세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땡땡 해가지고 92.78이 되겠네요. 반올림 하게 되면. 그래서 퍼센트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수험자 유의사항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별말 없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예를 들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러면 넷째 자리에서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라 그럼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는 소수점에 대한 언급이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세 번째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가 보일러 효율이죠. 보일러 열 효율 돼 있는데 그냥 효율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타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뭐예요? 이타 C죠. 앞에서 잠깐 다뤘죠. 그래서 만약에 연소 효율 구했는데 여기에 전열 효율을 줬다. 그러면 요 연소 효율에 전열 효율 곱하면 요 놈 나와요. 근데 전열 효율 안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구하느냐? 앞에서도 다뤘지만 공급열 분의 뭡니까? 유효열입니다. 그래서 공급열, 유효열 이렇게 제가 이제 해설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저는 원래 어떻게 적느냐 하면은 이별분의 출열 그냥 이렇게 적어요. 그럼 뭔데? 이별이 뭐예요? 연료로 이제 연소를 시키니까 연료에 관한 열이고, 출열이 뭔데요? 우리가 증기를 발생시켜서 이 증기가 보일러에서 나가잖아요. 근데 이 보일러에서 나가는 증기의 열량은 뭐야? 방열기 쪽에서 쓰는 유효열입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 이별분의 출열로 많이 쓰는데 지금 해설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곱하기 100 하게 되면 퍼센트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넣어봅시다. 공급열은 똑같죠. 9700 분의 유효열이 어떻게 되느냐? 증기 발생에 이용된 열량, 증기 발생 유효열이죠. 그래서 8000에 곱하기 100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82.474. 82.474 나오니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합니다. 여기 있을까요? 셋째 자리 반올림 하니까 82.47 요게 퍼센트가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여러분들 계산 과정 다 쓰셔야 됩니다. 요 위에 있는 그 공식까지 다 쓰셔도 되고요. 기본적으로 무조건 들어가야 될 거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계산 과정. 마찬가지 여기도 요 부분이 계산 과정.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별도로 답란에다가 여러분들이 92.78%라고 적어주셔야 되죠. 답란에다가 82.47% 이렇게 단위까지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봅시다. 온수 난방 시 방열기 입구 온수 온도가 92도씨, 그 출구 온도가 70도씨, 실내 공기 온도를 18도씨로 하려고 할 때 주철제 방열기의 소요 방열량 kcal/m/hr 구하시오. 단 온수 난방 표준 온도차는 62도씨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래서 소요 방열량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소요 방열량은 공식이 있죠. Q는
K 델타 T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때 K라는 게 방열 개수 또는 열통과율인데 그냥 방열 개수, 방열기를 다룰 때는 방열 개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고 온도차 도시를 이렇게 지우게 되니까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요 방열량의 의미가 뭡니까? 단위는 뒤에서 읽어야 되니까 단위 면적당 1시간에 방열하는 열량입니다. 그게 소요되는 방열량이죠. 그래서 Q라고 적었다고 똑같은 열량입니까? 아니죠. 열량은 Q 했을 때 킬로칼로리 퍼 아워 1시간당 발생 열량 또는 뭐 흡수 열량 이렇게 불렀을 때 이게 열량이 되는 거예요. 손실열이라 할 수도 있고 뭐 유효열이라고 할 수도 있고 1시간당 발생 또는 손실되는 열량 이런 게 이제 열량이거든요. 근데 단위가 다르죠. 단위 면적당 1시간에 소요되는 열량 하면 방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시 단위까지 함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자,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방열 개수가 없어요. K가 없습니다. K가 없기 때문에 이 공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식을 먼저 바꿔드리면 온수난방이기 때문에 공식을 이렇게 바꿉니다. Q는 450, 온수난방 표준 방열량 450 곱하기 델타 T분의 델타 TM으로 바꿔요. 자, 이때 TM은 뭐냐면은 이 산술 평균 온도차입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은 좀 이따가 풀 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방열기 표준 온도차. 그래서 표준 온도차. 그래서 표준 온도차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하게 되면 실제 소요 방열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구합니까? 의심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구하느냐 하면은 제가 우선은 이 표준 방열량의 기준을 먼저 적어 드릴게요. 요거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교재 38페이지를 봅니다. 거기에 보시면 표준 상태 열매체에 따른 방열 개수 및 온도 기준 표라고 해서 표가 하나 나와요. 거기에 보시면 온수 표준 방열량과 증기 표준 방열량을 구할 때의 기준이 나옵니다. 자, 방열 개수 K가 있고 델타 T가 나올 거예요. 자, 이때 온수 같은 경우 7.2, 증기는 8. 그 다음에 델타 T 같은 경우에는 온수는 80 빼기 18도씨, 그 다음에 증기는 102 빼기 21도씨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델타 T를 구해내면 이 온수가 62도씨 나오고요. 증기는 이게 81도씨 나올 겁니다. 자, 요게 뭐냐? 이게 기준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방열량의 기준이 되는 거고요. 그럼 62도씨 어디서 봤어? 문제 보니까 두 번째 줄. 단 온수 난방 표준 온도차는 62도씨로 한다. 그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표준.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실제 방열량, 소요 방열량을 구하고 싶은데 방열 개수를 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표준 방열량에 비해 이 소요 방열량이 얼마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표준 방열량을 Q1이라고 한번 해보고 K 델타 T 공식은 똑같아. 공식은 똑같아요. 자, 이때 K가 온수 방열량이니까 조건이 이겁니다. K가 7.2예요. 그 다음 곱하기 델타 T가 62도씨잖아요. 자, 그러면 이게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고 도시 나오니까 사라지고 요게 450 대략적으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가 나올 겁니다. 이게 표준 방열량이에요. 요 조건에 의해 구해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Q2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Q2는 표준 방열량에 비해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표준 방열량 K가 7.2가 들어갑니다. 그냥 K가 7.2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온수 난방 표준 방열량에 비해서 얼마인지 따져야 되니까 곱하기 델타 T는 뭐가 들어가냐? 산술 평균 온도차가 들어가요. 델타 TM 이렇게 들어갑니다. 산술 평균 온도차 뭡니까? 이렇게 했을 때 그림으로 그리면 요게 온수 난방이면 이쪽으로 온수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온수 입구 온도가 92도씨라 했고요. 그 다음 출구 온도가 70도씨라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실내 온도가 18도씨라고 했을 때 지금 기준 다 나오는 거예요. 실내 온도 낮으니까 온수가 들어가서 열을 이렇게 방열하고 나올 때 온도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자, 요 방열기 입출구 온도와 실내 온도의 평균을 내는 게 산술 평균 온도차예요. 요거 조금 이따 풀 때 알려드립니다. 그런 같다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식을 썼을 때 위에가 표준 방열량 공식인 거고 밑에가 실제 지금 구하고자 하는 소요 방열량 공식인 겁니다. 그럼 요거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K는 같은 값이니까 지웁니다. 이렇게 지워요. 이게 원래 K인데 요거 지워버려요. 실제 소요 방열량의 K인데 같은 값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표준 방열량을 기준으로 잡았으니 이건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지워버려.
그럼 남는 게 뭡니까? Q1 델타 T, 그 다음에 Q2 델타 TM이잖아요. 그럼 요거 제가 공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Q1이 450이에요. 델타 T는 62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 돼요. 표준 방열량이 450일 때 이 표준 온도차가 62도시래요. 그러면 Q2는 얼마입니까? Q2가 얼마일 때 델타 TM이 나오겠죠. 델타 TM. 그럼 이걸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공식을 어떻게 만드냐? 요거를 62를 델타 T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얘들 두 개 곱하고 얘들 두 개 곱해. 그러면 Q2 델타 T는 450 델타 TM이 되죠. 그래서 Q2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이항하게 되면 자 최종 공식 쓰면 Q2는 450에다가 곱하기 델타 TM이 위로 가고 델타 T가 내려오면 돼요. 자 이게 뭐예요? 제가 적어드린 공식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조건에서 62도씨 안 줄 수도 있겠죠. 그래도 방열 개수가 없다면 여러분들 이 공식으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요 공식으로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공식 외워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온수 난방이면 450이 들어가고요. 증기 난방이면 650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평균 온도차도 온수면은 62도씨가 들어가고 증기 난방이면은 81도씨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한번 풀어본다면 450에다가 곱하기 위에 거 필요 없는 거 좀 지웁시다. 공간을 차지할 것 같으니 우선 요렇게 해가지고 델타 T는 얼마입니까? 델타 T가 62잖아요. 그래서 62 넣고요. 그 다음 델타 TM 산술 평균 온도차 구해야 돼요. 산술 평균 온도차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온도 빼기 실내 온도 또는 실내 온도 빼기 평균 온도 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개념이냐? 자, 우선은 여기부터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온수 방열기의 입출구 온도 줬잖아요. 그럼 두 개의 평균 온도가 필요해요. 그럼 두 개의 평균 온도 어떻게 구합니까? 92 더하기 70 나누기 2 하면은 방열기, 여기 실제 방열기입니다. 이 표준 방열기 아니고 실제 방열기 평균 온도 나오죠. 여기에서 실내 온도 빼요. 빼기 18도씨. 이렇게 하면 이번 문제의 산술 평균 온도차가 구해집니다. 자, 평균 온도 똑같습니다. 산술 평균 온도도 똑같은데 높은 거에서 낮은 거 빼시면 돼요. 자, 상식적으로 봐요. 상식적으로 방열기 온도가 겨울철에 실내 온도보다 높겠죠. 그러니까 방열기 평균 온도에서 실내 온도를 빼준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평균 온도, 이 방열기 평균 온도 빼기 실내 온도 해준 거예요. 왜? 실내 온도 겨울철에 낮으니까. 근데 우리가 에너지만 해서 그렇지 사실상 공조 냉동해 보면 실내 온도가 높은 경우가 있죠. 왜? 여름철에 냉방할 때. 그러면 여름철에 냉방할 때는 실내 온도가 냉동 장치의 평균 온도보다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냉동기인 경우에는 당연히 실내 온도 빼기 평균 온도를 해주게 됩니다. 산술 평균 온도차 구할 때. 그래서 산술 평균 온도차 헷갈리하지 마시고 딱 평균 온도 내보고 이게 실내 온도보다 높다. 그러면 앞에 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낮다. 평균 온도가. 그럼 뒤에 가면 됩니다. 높은 거에서 낮은 거예요.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고요. 아, 그런가 보다 하시고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 문제에 나오는 공식을 꼭 알아두셔야 된다. 가서 이렇게 유도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식을 알아두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보게 되면 결과값이 457.258 457.258 이렇게 나오는데 요 이제 세 자리 넘어가니까 소수점 이렇게 반올림을 합니다. 그래서 땡땡 하게 되면 457.26이 되죠. 단위는 제가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단위는 여기 나오죠.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입니다.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예요. 자, 요거 이제 뭐 단위 알아두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유도해 보셔도 돼요. 자, 보세요. 450 표준 방열량 단위가 여기 나오네요.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입니다. 자, 이거 온도차잖아. 얘도 도시고 얘도 도시예요. 그럼 이렇게 사라지겠지. 그래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라는 최종 단위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 과정에는 요걸 써주셔야 되죠. 요거를 계산 과정에 써주셔야 되고 답에다가 마찬가지로 요거 한 번 더 씁니다. 457.26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로 써주시면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요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나 쌤 이것도 SI 단위로 나오면 어떻게 구할까요? 하시면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잖아요. 그럼 얘를 킬로줄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1kcal는 4.18kJ과 같습니다. 또는 4.2로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요 공식을 어떻게 바꾸느냐? 여기 곱하기 4.18 해주시면 돼요. 아니면 4.2 하셔도 되고. 그러면 얘가 뭘로 바뀌느냐?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인데 요 4.18 곱하잖아요? 킬로줄 퍼 미터 자승 아워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요 수식을 이미 알고 있다면 따로 외우지 마시고 곱하기 4.18 또는 4.2 해가지고 단위 변환해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럼 요렇게 풀었다 해서 오답이냐? 아니죠. 아, 이 사람 알고 푸는구나. 감독관분들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마시고 요 관계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킬로칼로리를 킬로줄로 바꿀 때는 4.18을 곱하면 되는구나. 자, 요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9번 문제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봅니다. 보일러 연료로서 기체 연료를 사용할 경우 장점을 3가지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연료를 하면 기본적으로 3가지 정도로 나누게 되는데 고체 연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가 있고요. 그리고 기체 연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연료로서의 성상이 가장 좋은 거는 기체 연료였고 가장 안 좋은 것은 고체 연료였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기체 연료가 요게 연료 종류로 따지면 이 기체 연료는 수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소가스. 액체 연료는 우리 많이 볼 수 있는 게 휘발유. 자동차에 넣는 거. 그 다음 고체 연료는 가장 많이 보는 게 석탄 또는 뭐 연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자, 이런 연료들인데 이 중에 기체 연료는 성상이 가장 좋기 때문에 어때요? 적은 공기비로도 공기가 많이 안 들어가도 완전 연소가 가능합니다. 완전 연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발열량이 높아요. 조금만 태워도 열량이 큽니다. 발열량이 높다. 그리고 연소 효율이 좋겠죠. 완전 연소되고 발열량이 높으니까. 그리고 대기오염이 작습니다. 왜? 완전 연소가 쉬우니까요. 대신에 가격이 비싸죠. 대신 가격이 비쌉니다. 그 다음에 고체 연료. 요거는 불완전 연소되죠. 불완전 연소될 확률이 아주 커요. 그래서 공기를 엄청나게 많이 불어 넣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불완전 연소될 확률이 높다. 그 다음 발열량도 작아요. 그리고 연소 효율도 작습니다. 그래서 석탄, 연탄 이런 거 떼보면 불완전 연소하기 때문에 검댕이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대기오염도 어때? 검댕이 많이 생긴다 했죠? 대기오염도 심한 편이에요. 자, 그래서 완전히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기체랑 고체. 그러면 액체는 성상은 중간 정도 되고요. 고체, 기체 중간 정도 되고 액체 연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저장 및 운반이 아주 용이합니다. 왜 그러냐? 액체는 이 용기가 있으면 용기 모양에 가득 채울 수 있죠. 어떤 용기 모양이든 뭐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이런 모양이든 액이기 때문에 가득 들어갑니다. 고체 연료 어때? 알갱이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이 꽉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그 기체 연료보다 많이 채울 수 있는 이유는 뭐야? 기체 연료는 부피가 크거든요. 부피가 크기 때문에 같은 양을 채우더라도 더 큰 공간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체를 어떻게 해? 압력을 가해서 액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체 연료긴 기체 연료인데 액화가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게 뭐야? 기체 부피가 크기 때문에 많이 담아서 운반하고 저장하려고 액화시키는 거예요. 압력을 확 높여서 액화시키는 거야. 그게 액화가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액체 연료의 가장 큰 장점은 저장 및 운반이 용이하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무엇이냐? 요걸 딱 물어봤네. 그래서 기체 연료 가장 좋다. 그냥 좋은 것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에 보시면은 연소 효율이 높다. 이해 가시죠? 그 다음 2번에 회분 및 매연 발생이 거의 없다. 왜? 완전 연소가 가능하거든. 그 다음 3번째,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방금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4번째, 저발열량의 연료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완전 연소가 용이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3번, 4번은 중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3가지 쓰시오 하면은 3번, 4번은 가급적 피하시고 중복이니까 가급적 피하시고 만약에 한 5가지 써라 했다면 어쩔 수 없이 다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이 적다. 왜? 완전 연소되니까 검댕이, 불완전 가스 이런 것들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번 문제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보일러 굴뚝의 통풍력을 측정하니 3mm H2O일 때 이 굴뚝 연도의 높이는 몇 미터인가? 단 배기가스 온도는 150도씨, 외기 온도는 0도씨, 실제 통풍력은 이론 통풍력의 80%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통풍력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뭐 공식만 외우셔도 상관은 없지만 첫 번째 강의니까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론을 보셨더라도 잊어버렸을 수도 있고 뭔가 긴가민가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문제, 기출문제 풀면서 처음 보는 문제는 조금 디테일하게 잡아드립니다. 뒤로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했다 치고 공식만 다다닥 쓸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공식을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론 통풍력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그 통풍력 구하는 공식이 Z는 H, 요게 굴뚝 높이입니다. 굴뚝 높이에다가 RA 빼기 RG로 구할 수도 있고요. 공식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일단 다 씁니다. 자, 그 다음에 Z는 273H에 TA분의 RA 빼기 TG분의 RG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Z는 이번에는 355H에 TA분의 1 빼기 TG분의 1 요렇게 구할 수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공식 많습니다. 근데 한 번 정도 정리하면 어렵지 않아요. H에 TA분의 수치도 바뀌었어. 353 빼기 TG분의 367 이렇게 바꿔 쓴 겁니다. 자, 이 뭡니까? 굴뚝 높이에다가 비중량을 곱한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요거 H 똑같죠? H 굴뚝 높이에다가 온도분의 비중량 한 겁니다. 그리고 요건 똑같으니까 요거는 온도분의 1, 온도분의 1 한 거고요. 요거 온도분의 숫자 한 거예요. 자, 무슨 차이냐? 만약에 R이라는 건 비중량입니다. 그래서 요 A라는 게 에어, 공기죠. 요게 공기입니다. 공기. G라는 거는 가스죠. 가스, 배기가스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공기의 비중량과 배기가스의 비중량만 줬다. 그러면은 요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비중량과 온도를 같이 줬어요. 그래서 공기의 온도 비중량, 배기가스의 온도 비중량을 둘 다 줬어. 그러면 요 두 번째 공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공식은 뭐냐면은 온도만 준 거예요. 자, 보시면은 공기 온도, 배기가스 온도고요. 요것도 공기 온도, 배기가스 온도입니다. 근데 쌤 이거 형태가 왜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죠. 왜 그러냐? 자, 요거는 평균 낸 거예요. 평균 낸 값이 355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뭔 말이냐? 자, 요거 공식 있죠. 두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이 273H에 TA분의 RA 빼기 TG분의 RG가 되는데요. 제가 이론 강의에 더 상세하게 해뒀으니까 이론 강의 보셨다 가정하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공기죠. 공기의 비중량이 얼마냐면은 1.294가 돼요. 1.294. 그리고 제가 미리 적어 놓을게요. 고체 연료 있고 액체 연료 있고 그리고 앞에서 배웠죠. 기체 연료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고체 연료인 경우에는 비중량, 배기가스 비중량이 1.345로 보고요. 액체 비중량 같은 경우에는 1.31 액체 연료입니다. 그 다음 기체는 1.25 뒤로 갈수록 비중량 당연히 작아지겠죠. 기체가 가장 가벼울 테니까. 얘가 이제 공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공기의 비중량이 1.294인데 가스들을 보니까 1.3, 1.31, 1.25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얘들을 평균을 내자.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한 1.3 정도 되더라. 그래서 요거를 273에 곱한 거예요. 얘들 두 개 다 그냥 평균 내서 1.3으로 잡자. 그래서 평균 1.3 곱해보니까 요게 한 대략 355 정도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내가 곱했으니까 얘들 빼내면 1, 1 요렇게 남잖아요. 그래서 얘들 둘 다 그냥 평균 내가지고 1.3, 1.3이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 얘들 드러내서 앞에서 곱했으니까 여기는 1 남는 거죠. 그 공식이 요 세 번째 공식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공식은 뭐냐면은 이번엔 더 디테일하게 잡은 거죠. 자, 마찬가지 RA, RG였는데요. 이번엔 어떻게 하냐? 공기 비중량 1.294죠. 그래서 요거를 273에 곱해보니, 자, H는 TA분의, 자, 공기 비중량이 어떻게 되냐? 273 곱하기 1.294니까 353 정도 나오더라. 공기죠, 공기. 공기 에어잖아요. 그 다음 빼기 TG, 배기가스 분해. 야를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기준을 고체로 잡은 거예요, 고체. 고체가 1.345니까 1.345 곱하기 273 하면은 367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구하는 공식을 유도해 낸 거죠. 쌤, 그러면은 문제 보니까 고체 연료라는 말이 없는데요?
혹시나 기체연료 나오면 이걸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근데요, 이 공식이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이다. 왜? 우리 지금 통풍력 구해내고 있잖아요. 통풍력 구해내고 있는데 연료를 고체로 쓸 수도 있고 액체로 쓸 수도 있고 기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중량이 가장 큰 걸 기준 잡아야 돼. 가장 낮은 걸 기준 잡아야 돼. 통풍력은 당연히 많을수록 좋은 거죠. 기준을 낮은 걸 잡아버리면 통풍력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가장 큰 고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 공식을 기준으로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푼다면 온도 조건만 줬어요. 만약에 필기시험 같으면 제가 이 공식 써도 되고 이 공식 써도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필답형 문제를 푼다 하면은 가급적 온도를 주면 이 공식으로 푸세요. 왜냐? 이거를 기준 공식으로 잡아버렸기 때문에 고체 비중량이 가장 크니까 우리 이거를 기준으로 약속하자 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기준으로 온도 조건만 준다면 요 공식으로 풀어달라. 요 공식으로 풀어달라.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에서 필요한 공식은 요 공식이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건을 줬을 때 통풍력을 구하는 공식인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요 녀석은 이론이죠. 이론 통풍력 계산 공식이 되는 겁니다. 자, 요대로 두면 이론 통풍력 계산 공식이고 만약에 실제 통풍력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이 0.8을 곱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번 문제 11번 문제에서는 이론으로 구해야 되냐 실제로 구해야 되냐. 자, 답부터 알려드리면 실제 통풍력으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 문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조건이 있잖아요. 실제 통풍력은 이론 통풍력의 80%로 한다라는 조건을 줬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이 조건을 이용해서 실제 통풍력을 구하세요 이 뜻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그냥 이론 통풍력 계산 공식으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그 조건을 줬죠. 실제 통풍력은 이론 통풍력의 80%. 그럼 뭐예요? 곱하기 0.8을 하게 되면 이게 뭡니까? 실제 통풍력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론 강의할 때 했었는데 이 왜 그러냐? 이론 통풍력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론적으로 이만큼의 통풍력이 필요하다라고 계산한 건데 실제로 통풍력을 우리가 실험을 해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요 실제적으로는 마찰 저항이 한 20% 발생하더라 이 뜻입니다. 이거 어디서? 우리가 배기가스가 빠져나가는 연돌 뭐예요? 굴뚝이잖아요. 굴뚝으로 빠져나갈 때 굴뚝 내표면과 접하는 연소가스는 어떻게 돼요? 마찰 저항을 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20% 정도가 마찰 저항에 의해서 손실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풍력은 이론 통풍력에 비해 한 20% 정도 작은 80%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80%로 보기 때문에 0.8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번 문제에서는 실제 통풍력을 구하라라는 의미니까 곱하기 0.8 이렇게 공식을 완성시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 공식에 의해서 이제 풀어볼 건데 자, 봅시다. 이번 문제는 어디까지나 통풍력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높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높이는 뭐예요? 요 H를 계산해라 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H 구하는 공식을 써보면 얘들이 내려가죠. 이항하면은. 그래서 Z가 올라올 거고요. 이항하게 됐으니까 쭉 꺾고 TA 분의 353 빼기 TG분의 367이 됩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그 다음 곱하기 0.8도 따라오죠. 0.8 이렇게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실제 통풍력으로 계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두고 그대로 푸시면 돼요. 자, Z가 지금 3mm H2입니다. 3. 자, 그 다음에 TA는 외기온도죠. 공기라고 했으니까 공기예요. 그래서 외기온도는 0도씨인데 우리 켈빈 절대온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73 더하기 0 분의 353 이렇게 될 거고 만약에 273 안 더하고 0만 넣잖아요. 그럼 전체값 0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고 절대온도 기준입니다. 그 다음 빼기 TG라는 것은 배기가스 150도. 그래서 273 더하기 150 분의 367.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여기 밑에 곱하기 0.8이 따라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고 우리 단위 환산 한번 해보자면 엄밀히 따지면 밑에 거 절대온도죠. 그래서 켈빈 빼기 켈빈 하면 뭐가 나와요? 켈빈 나옵니다. 같은 단위 빼기 하면 그냥 같은 단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앞쪽에 우리 뭐가 있어야 돼? 원래는 273이라는 값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비중량에다가 미리 273을 곱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그냥 앞에 있었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야지 환산이 돼요. 그러면 켈빈 이렇게 사라지는 거죠.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밑에 값이 켈빈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가 사라지는 거예요. 켈빈끼리 서로 사라지고, 그리고 나머지 이거 뭐예요? RARG라는 거죠. 그럼 단위를 뽑아보게 되면 비중량 빼기 비중량 하게 되면 이 단위가 뭐가 나온다? 킬로그램 퍼 미터 3승 비중량 단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RARG라고 쳤을 때 그래서 켈빈 제외하고 단위 환산 들어갑니다. 밑에 거는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이 원래 나와야 되는 거고, 자, 이 3 같은 경우에는 미리 H2O라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뭐랑 같다 했어요? 요거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돼요? 킬로그램 날아가고 미터 3개, 2개니까 얘가 미터 1개가 이렇게 역수치에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좀 증명을 한번 해본다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전에 별도 강의로 또 만들어 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 보시면 되는데, 하는 김에 제가 해드릴게요. 자, 요게 미리 H2O 또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인데, 우리 표준 대기압 1atm 뭐예요? 0도씨 1기압, 이게 표준 상태죠. 표준 상태라 했을 때 압력이 1.033이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와 같고요. 그 다음에 10.332 미터 H2O와 같다라고 배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제곱센치를 제곱미터로 바꾸고 요 미터를 미리로 바꿔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바꿔보면 1.033이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 같은 경우는, 자,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제곱센치 곱하고 나누기 제곱미터 하면 얘 날라가잖아요. 그럼 제곱미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1미터는 100cm인데 제곱이 붙어야 되죠. 그럼 밑에 거 어차피 1이고 위에 거 어떻게 돼? 100 곱하기 100이면 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게 되면 얘는 1033이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이 된다라는 거고, 자, 요것도 해봅시다. 10.332 요거 미터죠. H2O 잠깐 생략합니다. 곱하기 요거 미리로 바꾸려면 미터를 나누고 미리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미터 날라가고 들어갈 테니까. 그러면 1미터는 1000ml와 같죠. 그럼 1000ml니까 하나, 둘, 셋 하게 되면 1033이 미리와 같다라는 거죠. 그 요 뒤에 H2O 또는 뭐예요? 미리 아쿠아가 붙어주면 된다. 둘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이 말인 즉슨 우리 표준 대기압 1atm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와 미리 H2O의 값이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미리 H2O를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 바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수치가 같으니까. 같은 값으로 가정해도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제 미리 H2O 또는 미리 아쿠아는 어떻게 됩니까?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로 바꿨습니다 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단위 환산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남아있는 단위가 뭐예요? 이놈하고 이놈입니다. 켈빈은 제가 앞에서 날렸어요. 그래서 얘들 두 개 뭐예요? 번분수잖아요. 킬로그램 퍼 미터의 자승 나누기 밑에 거 킬로그램 퍼 미터의 삼승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번분수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 가운데 거 곱해서 내리고 겉에 거 곱해서 올리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가운데 거부터, 가운데 거는 미터 자승의 킬로그램, 요 가운데 거 분해 이제 올립니다. 킬로그램 미터 삼승, 킬로그램 미터 3승. 그러면 킬로그램 사라지고 미터 자승 미터 3승이니까 미터 하나 남아요. 그러니까 제가 단위 환산할 때는 이렇게 번분수 일일이 안 써드리죠. 여러분들이 직접 연습장에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반복하다 보면 저처럼 역수치에 올라간다, 이 개념을 알아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킬로그램 퍼 미터 자승 나누기 킬로그램 퍼 미터 3승은 킬로그램 날아가고요. 미터 3승 미터 자승이니까 미터 하나 남으니 요게 역수치에서 미터가 된다. 이게 뭔데요? 높이 H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안 드리더라도 단위 환산 여러분들 직접 해보셔야 돼요. 일일이 연습을 한번 해보셔야, 한 번이 아니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해보셔야 이게 익숙해지고, 저는 막 지우고 넘어가지만은 제가 막 지우고 넘어가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과정을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요 뭐 단위는 생략하셔도 되니까 이렇게 하고 단위 환산까지 해드렸고요. 그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요거 이제 계산기에다가 입력해서 계산해 내시면 되죠. 그럼 최종값은 어떻게 됩니까?
8.814가 되는데 별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요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나타낸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8.81이죠. 4가 반올림하면 그냥 쑥 날아가 버리니까. 자, 그래서 요게 단위가 미터가 나옵니다. 단위 완성 방금 다 해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하실 때는 이 공식은 굳이 안 적으셔도 됩니다. 요 계산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요 계산 과정 꼭 작성을 해주시고 단위 완산 여기 적으실 필요 없어요. 단위 완성 적으면은 와 이래 지저분하노 이러면서 잘 안 봐줍니다. 그래서 단위 완산 여러분들 연습장에다가 우리 시험지 받아보시면 밑에 연습란이 있다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셔도 되고 아니면 샤프로 쫙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시고 마지막에 꼭 깨끗하게 지워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에 요걸 작성해 주시고 최종 답안에 어떻게 단위와 함께 8.81m 이렇게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 다음은 일반적으로 사용 중인 증기 보일러 운전 작업을 종료할 때 행하는 사항이다. 가장 적합한 정지 순서로 해당 번호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나오는데 제가 뭐 번호만 적는 게 아니고 번호의 내용까지 같이 적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지 순서라고 했고요. 보일러 끄는 순서예요. 그 제일 먼저 하는 게 꺼야 되니까 연료 공급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요게 동그라미 2번이죠. 연료 공급 정지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간추를 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공기를 멈춰야 됩니다. 들어가는 공기를 멈춰야 돼요. 요게 이제 연소 공기 공급 정지. 자, 이렇게 쓰면 이제 혼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론 시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우리 점화 순서 같은 경우는 가스토치를 예로 들었을 때 가스 용접기죠. 가스 용접기 같은 경우에는 가스 밸브 먼저 열고 불 붙이고 산소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끌 때는 반대로 산소 먼저 잠그고 가스 밸브를 잠궜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산소를 뒤늦게 잠그면은 역화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요건 이제 가스토치하고는 조금 맹점이 다르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보일러 운전 정지 시에는 제일 먼저 연료 공급을 정지합니다. 그리고 역화보다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보일러 운전하고 나서 이제 끄면은 가스토치 같은 경우에는 끄면 끝나잖아요. 근데 보일러는 미열이 남기 때문에 그리고 안쪽에 미연 소분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료를 먼저 정지하고요. 연소용 공기를 뒤늦게 정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자연스럽게 포스트 퍼지가 되죠. 당연히 이제 통풍구는 열어놔야 되면 댐퍼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연소용 공기를 정지시켜서 자연스럽게 포스트 퍼지가 이루어지게끔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다음 작업이 동그라미 5번이네요. 5번에 보시면 급수 후 증기 압력이 감소하면 증기압이 감소되면 급수 밸브를 잠그고 급수 밸브 잠그고 펌프를 정지시킨다. 자, 이것도 왜 그러냐? 운전이 정지되고 나면은 우리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증기를 발생시켰기 때문에 내부에 급수가 많이 부족할 수 있죠. 증기가 다 빨려 나가고 급수를 보충해주지 않으면 급수량이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저수위 상태예요. 그리고 계속 미열이 남아 있다라고 했어요. 미열이 남아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도 계속 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위가 떨어져 있다면 그 수위를 맞추기 위해 급수를 행해 주는 겁니다. 미열이 남아 있기 때문에 급수를 하는 과정에서 미열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증기 압력이 감소되겠죠. 감소되면은 그때 급수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정지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5번 다음은 4번입니다. 4번이 뭐냐면은 주증기 밸브를 잠그고 증기 밸브 잠그고 드레인 밸브를 연다. 드레인 밸브를 연다. 그래서 공급되는 주증기 밸브 이제 잠궈주면 됩니다. 증기 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주증기 밸브를 잠궈주면 되고요. 주증기 관에 혹시나 증기가 고여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주증기 안에 있는 그 증기가 식어서 응축수로 바뀌죠. 그럼 그게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에서 다시 운전하면은 이 응축수가 날아튀면서 수격작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증기 밸브를 잠궈 놓고 안쪽에 드레인 밸브를 열어줌으로써 주증기 그 배관에 연결된 드레인 밸브입니다. 그걸 열어주면 증기가 자연스럽게 식어서 응축수로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증기 밸브를 잠그고 드레인 밸브를 열어놓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포스트 퍼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마지막에 하는 게 댐퍼를 닫는 거예요. 댐퍼를 닫는다.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나는 게 아니겠죠. 보일러를 그냥 정지하는 게. 그래서 처음에 연료 공급을 정지하고 한창 공기를
불어 넣어주다가 어느 정도 포스트 포지가 끝나면 공기 공급을 정지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서서히 온도라든가 압력을 봐가면서 급수를 행하고 증기압력 감소시키고 급수 밸브 잠그고 펌프 잠그고 그 다음에 압력 떨어졌으니까 그 후에 어느 정도 완전 식었다면 주증기 밸브 잠그고 드레인 밸브를 여는 거고 마지막에 최후의 포스트 포지가 다 끝나면은 댐퍼를 닫는 순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렇게 이해하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3번. 난방 급탕용 기름 온수 보일러의 자동 제어 장치로 콤비네이션 릴레이를 보일러 본체에 설치하여 사용한다. 이 장치에 적용되는 버너 주 안전 제어 기능을 두 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적어드리면 고온 차단 그리고 저온 점화가 있고요. 그리고 순환 펌프 제어, 순환 펌프 제어가 있습니다. 얘들이 이제 콤비네이션 릴레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나오는데 고온 차단이란 거는 보일러 내부의 수온이 너무 높아지면 버너를 멈추고 보일러의 연소를 차단하여 고온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읽어만 봐도 이해가 가죠. 그래서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물을 채워가지고 가열해서 증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자, 이때 온도 센서랑 연결해서 이 안에 온도가 너무 고온이면 버너를 멈추는 거예요. 연료 차단하고 버너 멈춰서 어느 정도 식혔다가 다시 정상 온도로 유지했다가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게 고온 차단 기능이에요. 고온이 되면 차단한다 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온 점화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 내부의 수위가 일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버너의 작동 전에 수온이 충분히 낮은지 확인하여 저온 점화가 용이하도록 돕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읽어만 봐서는 무슨 내용인지 좀 알 수가 없는데 요런 겁니다. 말 그대로 저온 점화 기능인데요. 이거는 수위랑 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보일러 내부의 수위가 일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연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수위를 얘기하는 거죠. 수위가 이렇게 탁 떨어졌어. 이 상태에서 연소하면 어떻게 돼? 과열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저수위 상태에서는 당연히 증기가 많이 발생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물이 없기 때문에 또 금방 예열 온도가 확 올라가 버리겠죠. 그냥 증기가 없는 상태에서도 보일러 수가 없으면은 그냥 텅텅 비어 있는 그 통을 가열하는 거니까 금방 끓어버린단 말이에요. 확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저수위 상태에서 점화되는 거를 방지해야 돼요. 저수위 상태에서. 그래서 수위계랑 연결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마저 읽어보면 버너의 작동 전에 수온이 충분히 낮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수온이 충분히 낮은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수위가 내려가 있을 때는 내부 온도가 어때요? 평상시보다 수위가 내려가 있을 때는 물의 양이 적으니까 내부 온도가 높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수위가 많이 올라오게 되면 내부 온도가 떨어져요. 왜? 급수가 차갑거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낮을 때는 온도가 높은 상태다. 그리고 수위가 높을 때는 온도가 낮은 상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온 점화라는 건 뭐예요?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점화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낮아야 수위가 충분히 높다라는 거니까 정상 수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온 확인하고 점화를 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므로 보일러 내부의 수위가 일정 기준치 이하로 떨어져 연소되는 것을 방지한다. 수위가 떨어졌을 때는 고온 상태니까 고온 상태에서 연소되는 걸 방지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 고온 차단 아닙니까? 그죠? 의미로 봤을 때는. 근데 고온 차단 같은 경우는 온도 센서랑 연결을 하는 거고 이 저온 차단은 수미 센서랑 연결을 합니다. 자, 그래서 고수위 상태에서 온도가 낮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낮다라고 판단하고 점화를 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온 점화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수위랑 연결하는 거예요. 수위랑 연결해서 고수위 시에 온도가 낮으니까 점화를 시키는 거고 수위랑 연결해서 저수위 시에 온도가 높으니까 이 연소되는 거를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온 시 수위가 높을 때, 그게 높다라고 하면 고수위라고 착각하는데 정상 수위일 때, 정상적으로 높을 때 점화하기 때문에 이때 온도는 저온이고 저온 시 점화한다. 저온 점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환 펌프 제어. 뭐 굳이 안 읽어봐도 되는데 해설만 읽어봅시다. 순환 펌프를 켜고 끄는 기능으로 보일러 내부의 물이 충분히 순환할 수 있도록 조절해 준다라는 거죠. 뭐 더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 그래서 이 콤비네이션 릴레이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뭐 두 가지를 쓰시면 두 가지 쓰시면 되고 세 가지 쓰시면 세 가지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열 정산 시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열 손실, 출혈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두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일러의 출열입니다. 출열. 그래서 출혈 외우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떻게 외웁니까? 불, 발, 방, 배, 미 이렇게 외워달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불완전 연소에 의한 손실, 그리고 발생 증기 보유열, 요거는 유효열이라고 했어요. 어쨌든 빠져나가는 거니까 출혈이라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불발방, 요게 방사 손실이죠. 그래서 노벽 방사 손실, 그래서 노벽 방사 손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배기가스 보유열 또는 배기가스 손실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연소분에 의한 손실열, 손실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불완전 연소에 의한 손실열,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 보고, 노벽 방사 손실열이죠. 그래서 손실열, 그리고 배기가스 보유열 또는 이제 손실열, 배기가스 손실열, 미연소분에 의한 손실열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요 두 번째 보이는 발생증기 보유열, 이게 유효 출혈이라고 했죠. 자, 이 말은 출혈이라고 하면 요거 5가지 다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예를 들어 열 손실을 써라. 열 손실. 이렇게 물어본다면 발생증기 보유율은 좀 애매하죠. 근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열 손실이라고 하고 출혈이라는 거를 표시를 해줬어. 그러면 요거 5가지 다 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출혈이라는 지문이 없어요, 문제. 대신에 열 손실을 적어라. 열 손실되는 열을 적어라 라고 한다면 이 발생증기 보유열은 가급적 안 쓰시는 게 맞겠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알아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완전 연소에 의한 손실열은 뭐예요? 우리가 노통 내부에서 이렇게 연소를 하잖아요. 버너를 이용해서. 그러면 완전 연소되지 않은 불완전 연소분, 쉽게 말하면 검댕이입니다. 이런 검댕이들이 굴도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니까 만약에 이게 정상 연소되었다면 발열량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이제 불완전 연소되었으니까 검댕이로 배출되니 이거는 열 손실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발생증기 보유율은 뭐예요? 여기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발생시킨 증기인데 이것도 보일러에서 나가는 출혈이긴 하지만 방열기 쪽으로 가니까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 출혈입니다. 그 다음 노벽 방사 손실, 이 외부로 동체 외부 또는 연도 연소실, 이게 만약에 밖에 노출되어 있다면 노벽 외부로 빠지는 방사 손실이 있겠더라. 그 다음 배기가스 보유열, 이건 뭐예요? 불완전 연소에 의한 열량, 미연소분에 의한 열량, 그리고 연소 정상적으로 하고 나서도 이제 남는 열량 다 빠져나가는 게 배기가스 보유열이죠. 그래서 배기가스 보유열이 손실열 중에 가장 큰 겁니다. 다 합친 거니까. 그래서 이 연소실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을 다 합친 거기 때문에 배기가스 보유열이 손실량 중에 가장 큰 거고요. 물론 노벽 방사 손실을 합칠 수 없죠. 이거는 그냥 밖으로 빠지는 거니까. 연소실 내부에서 발생한 열량들의 합을 배기가스 보유열이라고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큰 거고, 미연소분은 연소해야 되는 연료인데 연소하지 못했어. 그냥 빠져나가는 연료 찌끄레기들. 요것도 연소했다면 발열량인데 빠져나가 버렸으니까 손실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녀석들은 전부 손실열이고, 이 발생증기 보유열은 유효 출혈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상태를 보고 여러분들이 잘 골라 쓰셔야 돼요. 출혈을 물어봤다면 5가지 모두 맞습니다. 열 손실만 물어봤다면 얘는 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14번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래에 주어진 평면도를 등각투상도로 나타내시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요거 입체적으로 그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기에 보니까 평면도를 이렇게 준 겁니다. 요거를 이제 입체적으로 한번 그려본다면 요쪽 배관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평면도라는 거는 작품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거니까 우선은 여기서 나가는 거 요렇게 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저쪽 아래쪽으로 가는 거죠. 가는 건데 요 기호를 보니까
T입니다. 밑에 건 T인데 위에 건 엘보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먼저 그려드리면 요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엘보가 먼저 내려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T를 쓴 거예요. T를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쪽에서 쳐다봤기 때문에 위쪽에서 이렇게 쳐다봤기 때문에 요 엘보의 뒷둥이 여기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 내려가서 요 배관은 안 보이지만 요 밑에 T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렇게 간 배관, 요 배관이 위로 간 배관이고요. 그럼 여기서 엘보 써서 꺾었죠, 뒤로. 그래서 요렇게 꺾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엘보를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배관 있죠, 요 배관. 묻어버렸는데, 요 배관, 내려가는 T, 가는 T입니다. 그래서 가는 T니까 위에서 봤을 때 가야 되잖아요. 밑으로 가야 되네. 요렇게 그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밑으로 내려간 배관은 요렇게 간 거고요. 여기서 엘보 써가지고 갔네. 어디로? 위에서 봤으니까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요렇게 내려갑니다. 엘보 써서 요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엘보 써서 갔네요. 요렇게 엘보 써서 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배관을 표시를 좀 해드리면 요 앞에 배관이 요 배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쳐다봤으니까 위에서 봤으니까 이 배관은 사실 안 보입니다. 요 내려가는 배관은 안 보이죠. 요거 안 보이는 거 제가 요렇게 표시할게요. 세모. 자, 그 다음에 요 평면도상 내려가는 배관, 요 배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여기서 엘보 써서 갔는데 여기 내려가는 배관 사실 안 보이죠. 그 다음 밑에서 엘보 써서 뒤로 꺾었으니까 요 배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 거 요 배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엘보 써서 꺾었네요. 요렇게 꺾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꺾었는데 이거는 사실상 평면도에서 안 보이죠. 가는 엘보로 요렇게 위에서 보는 거니까 밑으로 가는 배관은 마찬가지. 요거 안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도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급수내관의 설치 시 그 2.3가지를 쓰시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제가 보일러 급수 라인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게 보일러고요. 안에 물이 이렇게 차 있고 연소 중이라면 증기가 발생할 겁니다. 그럼 요 증기는 이 방열기 쪽으로 공급을 하겠죠. 발생된 증기. 그래서 이게 이제 주증기 밸브라고 치고요. 그래서 주증기 라인을 통해서 실내 방향길로 보내줄 겁니다. 자, 이때 급수 라인을 연결할 건데 급수 라인을 여러 가지 형태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에다가 급수 라인 배관을 연결했다라고 치면은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떤 단점이 있느냐 하면은 이쪽에 배관이라든가 기타 밸브류에 누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요 배관 위치만큼 수위가 확 떨어져요. 이렇게 뒤쪽으로 물이 빠질 테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걸 조금 높여서 연결할 수도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이렇게 해서 증기부에다가 연결하면은 실제로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제가 극단적 예를 드는 거예요. 이렇게 증기부에다가 배관을 연결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기느냐. 이 뜨거운 통 안에, 증기부는 엄청 뜨겁잖아요. 통 안에 차가운 물을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에 온도도 있고 그리고 압력도 있고 그래서 뜨겁고 고압인 상태에서 차가운 물을 확 뿌려버리면 순간적으로 증발하면서 물이 막 날아튑니다. 날아튀고 수위가 막 요동치겠죠. 그러다가 잘못하면 이게 물이 딱 빨리 올라가면서 캐리오버로 이어질 수도 있고 수격작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 뜨거운 부분에 차가운 물을 착 뿌렸기 때문에 요 부분에 어떻게 돼? 부동팽창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야, 도저히 안 되겠다. 내리니까는 누수고 여기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요걸 좀 요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물 안쪽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서 여기 구멍을 뽕뽕뽕뽕뽕 뚫어줘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차가운 물이 여기서 이렇게 공급이 되죠. 공급이 되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가면 어떻게 돼? 증기부에서 한번 거치네? 그럼 여기서 살살 예열이 돼요. 예열이 되고 이쪽에 가면 예열이 엄청나게 많이 되겠죠. 그 이쪽으로 가서 뿌려지는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뿌려지는 게 아니고 쫙 분산을 시켜주는 겁니다. 쫙 퍼뜨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급수가 예열되어 들어가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팽창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방울이 날아튈 일도 없고 수면이 요동칠 일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 안에다가 넣어주는 배관을 뭐라고 했습니까? 급수내관이라고 했죠. 물론 너무 낮춰버리면 아래쪽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 정상 수위보다 약간 아래쪽에다가 설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높으면 증기부에 치출되니까 또 안 될 거고. 자,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는 요런 배관을 급수내관이라 그래요. 그럼 문제로 돌아갑니다. 급수내관의 설치 시 그 2.3가지를 쓰시오. 방금 설명 다 드렸어요. 자, 1번. 보일러 동내 부동팽창을 방지할 수 있죠. 뜨거운 곳에 차가운 걸 뿌리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보일러 급수의 예열 효과가 있습니다. 들어가면서 예열이 되죠. 자, 그럼 세 번째 보시면 보일러 수 교란 방지 기능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기부에다가 차가운 물 바로 뿌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적으로 이 물방울이 증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물방울인 상태에서 공급이 되긴 하지만 이 차가운 물, 뜨거운 증기 압력차가 발생하죠. 그로 인해서 이 압력이 요동을 칩니다. 요동을 치면 수위가 막 이렇게 교란되는 거예요. 막 떨리는 거야. 그러다가 물방울이 튀어 올라가서 캐리오버 워터 해머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보일러 수의 교란도 방지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6번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7번. 다음은 중류버너의 공기 조절 장치 에어 레지스터. 요게 이제 보염 장치입니다. 구성 부품을 설명한 것이다. 각각 어떤 부품인지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배웠는데 보염 장치라는 게 있었죠. 보염 장치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 윈, 버, 콤, 스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윈드박스, 바람 상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윈드박스. 그 다음에 버너 타일, 콤버스터, 그리고 스테빌라이저. 스테빌라이저인데 이거 다르게 쓰면은 보염기 이렇게 알아두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염기로 알아두시면 이 두 개가 헷갈리죠. 쌤, 보염장치가 보염기인가요? 그렇다기보다는 보염장치의 한 종류로서 보염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알아두시면은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윈버, 콤스. 자, 그렇다면 가와 나의 설명이 이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가는 착화를 원활하게 하고 화염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며 선해기가 있어 연소용 공기에 선해 운동을 주어 와류 현상이 생겨 착화를 쉽게 하는 부품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가번의 답은 뭐냐면은 요 스테빌라이저 보염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염기가 생긴 형태가 우리 수전 중에 해바라기 수전 있죠. 그냥 요렇게 생겼다 보시면 돼요. 요렇게 있고 구멍이 뻥뻥뻥뻥뻥뻥뻥뻥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러면 연료가 전체적으로 쫙 고르게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옆으로 돌린다면 해바라기 수전이 이렇게 생겨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연료가 이렇게 쫙 전체적으로 골고루 뿌려주니까 화염의 성상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요. 이쁘게. 그래서 선액이 이렇게 연료를 돌려주는 겁니다. 구조상 연료를 돌려줌으로써 골고루 연소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 수전하고 비교를 하면요, 우리 그냥 수도꼭지 있잖아요. 그게 물호수 생각할까요? 물호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배관이 돼 있으면, 물호수 같으면 여기서 물 촥 나오는데 어때요? 촥 막 굽어서 나오죠. 이렇게 치우쳐 나온다던가 막 이렇게 촥 내가 손으로 칵 막으면 막 일로 튀다 일로 튀다 일로 튀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보염기가 없는 경우에는 화염이 막 이렇게 치우칩니다, 한쪽으로. 그래서 보염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선해력을 주어서 골고루 연료를 분사해 줌으로써 화염의 성상을 잡고 그래서 이 화염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빌라이저라 적으셔도 되고 보염기라 적으셔도 됩니다. 그 가번은 스테빌라이저 또는 보염기. 그 다음 나번 같은 경우는 압입 통풍의 경우 버너를 장치하는 벽면에 설치되는 밀폐된 상자로, 자, 힌트 나왔습니다. 상자, 밀폐된 상자로서 풍도 뭐예요? 바람이 지나가는 길, 그래서 공기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풍도에서 공기를 흡입하여 동압을 정압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는 부품이다. 그래서 동압을 정압으로 바꾸면 일정한 공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밀폐된 상자, 박스잖아요. 박스. 뭐냐? 윈드박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풍도라는 힌트도 있고. 그래서 나번은 윈드박스를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 문제, 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캐리오버의 방지 대책을 3가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방지 대책 어떻게 씁니까? 일단은 왜 일어나는지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캐리오버가 일어나는 원인, 기본적으로 보일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담아서 끓여가지고 우리가 증기를 만들어가지고 실내로 치출함으로써, 자, 증기를 보내줌으로써 방열기에서 난방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형태. 자, 이때 오래 쓰다 보면, 보일러 오래 쓰다 보면, 또는 급수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다 보면 이 물속에 이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그러면 오염된 물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위쪽에 거품이 막 껴요. 거품이 막 낍니다. 이러한 현상을 포밍이라고 그래요. 포밍. 그래서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 자, 이런 식으로 거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거품이 수면을 다 덮잖아요. 그러면 이 물 안쪽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겠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증기가 막 발생하는데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죠. 어느 순간. 그래서 증기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압력이 빡 치고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날아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물방울들이 증기와 함께 막 날아튀어요. 이런 식으로 날아튀는 거를 날라튄다, 프라이밍, 또는 뭐라 그러냐, 비수현상.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물방울들이 날아튀다 보면, 이렇게 막 날아튀다 보면은 주증기 배관을 통해서 증기만 송기되어 나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돼? 물방울이, 잘 안 나오네요. 자, 물방울. 이 액이 증기와 함께 섞여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증기와 액이 섞여 나가는 현상, 섞여 나가는 요 상태의 현상을 우리는 캐리오버라 부르고, 다른 말로는 기수 공발이라고 부릅니다. 기와 수가 섞여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이후에 증기랑 액체랑 섞여 다니니까 이 물방울이 배관을 때리거나 기타 장치를 때리는 워터 해머링, 요걸 다른 말로 수격 작용,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물이 충격을 준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거 일어나는 순서를 정리를 하면 포밍, 프라이밍, 캐리오버, 워터 해머 순으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 포밍이 절대적 원인은 아닙니다. 포밍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고수위로 운전되다 보면 포밍이 없더라도 물방울이 섞여 나가니까 캐리오버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일어난다면 이러한 순서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캐리오버의 대충 원리를 알았어요. 그러면 방지 대책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가겠죠. 그 세 가지 쓰셔야 했는데 한번 봅시다. 1번, 기수분리기 및 비수방지관을 설치한다. 그래서 기수분리, 액과 기체, 증기랑 액을 분리해주는 장치겠죠. 그리고 비수방지관, 날라튀는 걸 방지하는 관이에요. 통상 보면 비수방지관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구멍이 위쪽으로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럼 물방울이 날아튀면은 아래쪽에 물방울이 묻었다가 밑으로 뚝뚝 떨어져요. 그리고 증기는 돌아서 이렇게 나가니까 증기만 공급되는 형태. 기수분리기랑 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기수분리기는 말 그대로 장치를 이용해서, 기수분리기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이러한 구조랑 똑같진 않지만 뭐 사이클론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베풀망식도 있고 그런 식으로 증기랑 액체를 분리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수분리기 및 비수방지관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증기 밸브를 서서히 연다. 자, 여기 위에 보면 주증기 밸브가 있습니다. 요 밸브를 갑자기 팍 열어버리면 이 압력 변동이 심하겠죠. 내부의 압력이 고압인데 갑자기 팍 열어버리면 쫙 빨리 올라가면서 압력 변동이 심해지면서 물방울이 날아튀면서 같이 섞여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열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관수 중에 불순물을 제거해야 한다. 왜 그래요? 불순물은 포밍의 원인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포밍이 많이 발생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캐리오버가 발생할 테니까 불순물을 없애. 그게 뭔 말이에요? 급수 처리를 잘해라, 이 뜻이에요.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보일러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포밍이 없고 그로 인해 캐리오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관수 중 불순물을 제거한다. 그 다음 4번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고수위 운전 시 발생할 수도 있다 했죠. 이게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수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이 물방울이 증기랑 같이 빨려 들어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도 요 네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골라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회차 기출문제 풀이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가급적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론을 이해를 시켜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강의 영상이 좀 길어진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뒤로 넘어갈수록 좀 중복된 문제 같은 경우는 공식만 꺼내서 풀고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최대한 간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항상 강의에서 보면은 요거는 이해만 하시면 돼요, 또는 암기를 해주세요 하는 부분 그 잘 따라오시고요. 암기 부분은 사실상 공식이 좀 많다 보니까 공식은 한 번 정도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외워주시면, 한 번만 외우시면 그 공식은 계속 써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한 번 정도 시간 내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화이팅 하셔서 강의를 끝까지 듣고 나시면 뭔가 머릿속에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 후에는 이 기출문제를 반복적으로 연습 숙달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 되니까 한 번 정도만 딱 집중해서 강의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